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진행된 6박 7일간의 대통령 순방 일정. 이번에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는 세계 할랄 시장 공동 진출과 올해안 FTA 체결을 약속하는 한편 캄보디아와는 한국 기업 진출 확대를 논의했는데요. 2019년 첫 순방의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3개국을 돌면서 2019년 새해 첫 순방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인데요.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최중락 청와대 출입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올 첫 번째 순방국으로 이들 세 나라를 갔던 네. 이유가 뭘까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세안 국가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0개국이 됩니다. 이 10개국 가운데 이제 3개의 나라를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아세안 국가들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협력 또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또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들이 맞기 때문에 안보 협력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방문을 했고 특히 올해 11월에 우리나라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 경제적인 교류, 경제 협력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한정돼 있던 그 교역국을 이제는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장하자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대림 산업이 브루나이에서 가장 역사상 큰 최대 교량 사업인 템브롱 대교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할랄이라고 해서요. 네. 그 무슬림에서 이슬람 쪽에서 먹는 모든 음식과 제품을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할랄을 한류와 접목시키는 그런 할랄과 한류의 공동 그 개최 전시회도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할랄 시장은 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0조 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장에 말레이시아와 함께 뛰어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 국가는요. 국민의 70%가 35살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역동적인 국가고요.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캄보디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수행진들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네. 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행단, 수행진 이렇게 공식 수행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교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에 과연 안보실장이 국내를 비울까 이 생각도 좀 들었는데 역시 정우영 안보실장 대신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번 수행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우영 실장이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에요. 기사도 났지만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하노이 결렬 이후에 어떤 그 주변 국가들과의 상의를 위해서 정우영 실장이 이번 순방 대신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방문 국가 중에서 이 브루나이가 있어요. 네. 브루나이는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지가 한 35년 정도는 되는데 이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은둔의 나라, 특히 그 왕국은 좀채 바깥에 잘 드러나지 네. 않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우리 대통령을 환대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져요. 예, 네. 브루나이 국가는 그 볼키아 국왕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족 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볼키아 국왕이 직접 이게 비행기도 조종할 줄 알아서 우리나라도 직접 비행기도 몰고 왔을 정도로 아, 그런가요? 상당히 이제 좀 이례적인 인물인데요. 네. 왕궁 같은 경우에는 이 왕족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재하러 갔을 때에도 왕족만이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수행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국왕에 초대를 했어요. 국빈 만찬.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만찬에는 대통령과 이제 공식 수행원들만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번에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까지 참모진들까지 다 들어오라고 해서 밥 먹이고 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국빈 만찬을 했는데 이제 볼키아 국왕이 카트 몰고 가서 옆에 대통령 타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오는 그런 광경도 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 방문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요즘 네. 뭐 K-팝 바람이 거의 말레이시아까지 아주 거세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동남아를 가보면은 한류가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요. 저희들 버스가 지나면은 저희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고 저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들 그렇군요. 한국 네. 그 앞에 국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보면은 상당히 반가워하고요. 네. 우리 연예인 것처럼 와서 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할랄과 한류가 결합된 이제 전시회에서도 또 어떻게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히잡을 쓰지 않습니까? 머리에 네. 이렇게 히잡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지원 씨가 갔었고요. 동료 네. 배우는 이성경 씨 그리고 아이돌 그룹인 NCT 드림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들 연예인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캄보디아를 다녀오셨었는데 캄보디아라고 하면 이 지금 베트남에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또 다른 시장, 잠재적인 시장이라고 해요. 거기 한국 기업들의 활약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캄보디아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봤는데 거기는 진짜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캄보디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현재는 앞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차이나타운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캄보디아만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요? 아십니까? 아니요, 그건 왜 그래요? 중국인은 캄보디아 전체가 차이나타운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정도로 캄보디아가 중국의 시장 중국의 점유율이 예. 높고 부동산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갔을 때도 200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진출해 있고요. 우리 기업도 이번에 대통령이 진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비즈니스 포럼도 열고 그래서 앞으로 캄보디아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도 해봅니다.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거 참 열어주고 하면 우리 네. 기업 입장에서는 힘이 되죠. 힘이 되고 네. 또 이제 그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네. 캄보디아에서는 또 태권도가 그렇게 인기라고 해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인기가? 캄보디아 태권도는 일단 그 캄보디아 국가대표 감독이요. 네. 우리나라 감독입니다. 최용석 감독이라고요. 네. 이번에 거의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같은. 그렇게 그래서 캄보디아가 최근에 저기 메달도 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행사에 최용석 감독도 왔었는데 또 한 명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캄보디아 출신의 그 스롱 피아비라는 여성인데 네. 네. 피아비가 21살 때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을 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은 그러니까 한국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결혼을 오는군요. 시집을. 청주로 이제 결혼을 네. 왔는데 심심하니까 남편하고 이제 당구 치러 간 거예요. 네. 치러 갔는데 남편이 치다 보니까 와이프도 한번 쳐보라고 했는데 큐대를 잡자마자 이제 신동 소리가 난 거죠. 야. 21살에 큐대를 잡아서 2년 만에 네. 2년 만에 그 캄보디아 국가대표로 나와서 전 세계를 휩습니다. 입문 2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우승하고요. 대단한 네. 재능이네요. 세계 선수권 3위하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당구 국가대표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와. 2년 정도 치면은 학창 시절에 한 150 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야. 대단하네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럼 그분은 평소에는 한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한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사는데 경기가 있으면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훈련도 하고 이제 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이제는 이제 거군요. 동네에서 안 치고 예. 이제 좋은 데 가서 이제 국가대표 자격으로 이제 치는 거죠. 참 대단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네. 캄보디아에서 대통령이 저희들한테도 참 많이 알려지는 앙코르와트, 네.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기 방문했던 어떤 훈센 특별한 총리인데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좀 약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캄보디아 국기에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캄보디아인에게는 그 상징이네요. 자존심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이 앙코르와트가 뭐냐면 앙코르가 왕도라는 뜻이고요. 와트가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누가 캄보디아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앙코르와트 사원 갔다 왔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와트 자체가 사원이기 때문에 네. 앙코르와트 사원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이 앙코르와트를 갔다 왔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예정이 없던 일정이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일정으로 대통령이 1호기가 아니라 2호기를 타고 왜냐하면 그 시엠립 공항이 작기 때문에 예, 공항의 활주로가 짧은가 그렇죠. 보군요. 시엠립 네. 공항이 작기 때문에 한국에서 2호기가 별도로 와서 대통령을 태우고 시엠립까지 가서 앙코르와트 갔다가 다시 또 프놈펜으로 와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는 이런 네. 일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상도 처음으로 그 앙코르와트의 그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복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복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가서 그 앙코르와트에서도 그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신가운데 코끼리인데 그 코끼리 다리를 저희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양쪽 간에 그 이런 교류로 인해서 문화적인 접촉, 그다음에 경제적인 교류, 네. 캄보디아하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이번 순방에서도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굉장한 네. 관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각국의 정상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에 만약에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어떤 성과를 내고 우리가 이번에 아세안 국가를 방문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5월 11월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 이런 공식적인 워딩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그런 지지를 한다라는 성명은 얻어내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가 좀 얻어내긴 했어도 그렇게 상징성으로 부각되지는 못한 그런 순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올 한 해도 계속 대통령 순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승인이나 한도를 결정할 때 신용 등급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 시간에는 이 신용 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 올리는 첫 번째 팁은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요금 낸 영수증 있죠? 6개월 동안 밀리지 않고 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요. 영수증을 잘 모으셨다가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시면 가산점이 붙어서 신용 등급이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팁은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미 대출을 받으셨다면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게 좋고요. 연체 중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갚는 게 신용 등급을 올리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팁은 카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체크카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쓰시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는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2번 이상 연체하시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카드 대금 날짜 잊지 마시고 꼭 그날 결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겁니다. 급여나 예금, 적금, 자동이체를 한 은행으로 몰면 신용 등급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적용이나 대출 한도 확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알려드린 팁을 잘 활용하셔서 신용 등급 평소에 잘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장광익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1996년 6월 1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1997년 설립 1년 만에 터진 IMF 외환위기는 물론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굵직한 금융사태마다 진가를 발휘하는 국민의 든든한 예금 지킴이. 과연 예금보험공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다양한 활동들을 알아봅니다.
은행에 전 재산을 맡겨놓거나 없는 월급을 쪼개서 실컷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금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사들도 보험을 든다고 해요. 네, 이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주제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민의 예금 안전지킴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뭐 하는 기관인지 조금 설명부터 하고 갈까요? 예. 예. 20년 전에 애환위기가 발생했는데요. 네, 네, 그랬죠. 이때 저희들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예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저희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네.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어서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금융기관에 부실이 혹시 발생할지 리스크를 점검하고 불 안 나게. 불 안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기능을 평상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금융기관이 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소방수가 아니라고 해요. 오. 어떤 금융기관만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기관에는 농협 수협은행을 포함해서 시중은행, 네, 네. 그리고 지방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농수협의 지역조합이나 네. 아니면 신협 또는 네.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보호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 가거나 보험사하고 거래를 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그렇죠. 설마 망할까. 그런데 망하나요? 과거에 저희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할 때 예. 그때는 사실상 정부가 금융기관을 보증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때는 은행이 망한다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네.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97년에 이 애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 금융기관들이 망한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은행이 15개, 보험회사가 16개 망했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금융기관의 약 절반 수준인 787개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금융기관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111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때도 30개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27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한다고 하는 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만은 항상 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항상 와치를 하고 네. 만약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금을 대지급 해야 되기 하여서 때문에.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2011년에 저축은행 예. 사태 때 피해를 입은 고객들한테 네. 네. 아직까지 공사에서 그 피해 대금을 물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때문에 예. 캄보디아까지 가셨다고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이 저축은행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해외 자산 투자액의 약 90% 정도가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국하고 지리적으로도 멀고 네. 그리고 법 시스템이나 어떤 소송 시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자산의 권리 의무 관계가 좀 복잡하고 해가지고 예. 이 해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서 2017년에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의 푸놈펜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서 한 613억 정도를 해수를 했는데 아직도 수천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 수천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캄보디아 정부의 도움이 네.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에 이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주 캄보디아의 한국 대사님도 만나서 이 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또 요청드렸습니다. 그 예금자 네. 보호라는 게 우리가 은행에 그냥 가서 예금을 하는 순간,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가 보죠?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인데요. 네. 아까 보호되는 금융기관이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보호되는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예금을 가입할 때 개인이 확인을 해야 할 되는 필요가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또는 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이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상품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보호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두로 반드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 설명을 반드시 들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 IMF 금융위기 때 또 저축은행 때 막 그 금융기관들이 그 부실 또 부도 도산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 돈은 그 보상해 주는 돈이요. 예.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금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료를 적립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받는 돈을 보험료라 그러는군요. 예, 그걸 네. 예금 보험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금 보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때 네.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차등 보험료율은 2014년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서 차등을 크게 두지 않고 3단계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취지는 일단 건실한 회사는 적게 내고 조금 그 건실성이 떨어진 회사는 많이 내서 모든 금융기관이 다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 차등폭을 조금 더 키워서 예.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디서 이렇게 봤더니 생명보험 회사들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좀 깎아달라고 예. 그런다는데 정말 많이 받으세요?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크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예. 필요한 금액에 비교하면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애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111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 돈이 아직 그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보험 기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적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생명보험 업계는 애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8조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4.6조 원이 이제 지금 적립돼 있는데 이게 얼른 보면 절반 정도 적립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생명보험 업계의 자산이 97년에 한 90조 원이던 것이 17년에 800조 원으로 9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도 그러니까 9배가 돼야 되거든요. 비상금이 9배가 돼야 돼요. 예. 네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27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축은행 업권의 능력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보험료를 인하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약간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여권의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업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잘 경청을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네. 금융당국하고 의논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금 안전 지킴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따뜻한 금융 서민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공기업들이 사회적 그 가치 실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예보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공공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사회적 가치 경영부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복지센터에 가서 무료 급식 배식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사랑의 집 고치기, 취약계층 네. 사는 데 가서 집 고치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서 농촌의 일손 돕기 이런 봉사활동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매각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될 때까지 이 사업장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거나 어떤 지역의 경제인들에게 제공해서 그 효용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2018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상을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도 지원하고 또 예.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도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해당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 대상은 이제 파산 금융회사의 채무 연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인의 소득과 또는 본인의 재산으로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금을 감면하고 그리고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주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채무 조정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도 알선해주고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금리 사채를 어떤 공식적인 금융권에 있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인터넷 송금, 돈을 보내는 거 예.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깜빡하면 예. 통장 번호를 잘못 써. 내지는 돈을 보내려고 하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근데 제가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시거나 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차고 송금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해서 돈을 이제 잘못 보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보호해주는 좀 그런 제도 같은 거 좀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모바일 뱅킹, 예.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예. 이런 게 증가하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 2017년에 예. 9만 2천 건이 발생했고요. 금액으로는 2,390억 원이 와. 잘못 송금됐습니다. 와. 반환된 것은 예.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거를 안 줘도 문제가 안 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 갔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빼올 수는 없거든요. 정말요? 네. 어머나. 이제 일단 소송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또 비용이 만만치 예, 않으니까. 비용도 소액 많이 같은 들어가고 경우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정신적 게- 스트레스도 있고. 예, 그리고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개인이 지식들이 없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포함시키는 네. 이런 법 개정안이
우리 민병두 의원님을 대표 발의로 해서 네.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얼른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빨리 됐으면 더 이상의 좋겠네요. 피해가 국회가 없어야 정상화돼서 할 이제 텐데요. 이걸 네, 통과시켜 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됐어요. 앞으로 올 한 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 9월에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조직 개편과 인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 비전은 이제 전 직원의 뜻을 모아서 안전한 예금, 그다음에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으로 정했고요. 이 내용은 우리 저희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따뜻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기여하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건,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때가 너무 많아서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 토요일 포커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